너무 혈산이 많아서 대통령이 많이 좀 뽑아주십시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외국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 밖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잘 사는 사람만이 자유주의. 애초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 사면됨과 동시에 복권됐습니다. 대선을 75일 앞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이 향후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요. 각 선대위 입장은 어떤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전날이니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일단 두 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오늘 지금 특별 사면과 관련된 발표가 있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네, 대변인 먼저 관련된 이야기를 좀 그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 언론 등을 통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 대상자에 애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판에 명단에 포함된 것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 보도도 엇갈렸습니다. 네. 어떤 언론에서는 하면 한다, 아니면은 결정된 게 없다. 뭐 당과 협의가 됐다 안 됐다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결정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들린 얘기에 비하면 뭐 어깨도 아프다 그러고 지금 뭐 치과 치료도 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특히 저는 좀 심각하게 본 게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수감 생활을 계속하면 물론 힘들긴 합니다만 지금도 이제 구치소 교도소에 있는 건 아니고 병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 통합 차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앞서 저희가 좀 전해드리긴 했지만 뭐 일부 단체들에서 좀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이런 특별 사면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좀 담긴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네. 그리고 연말연시 성탄절 특사로서 정치적 인사에 대한 또 그 화합과 그리고 용서의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뭐 일단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냉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여야가 각자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그 의도를 따져보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윤석열 후보도 그런 원론적 입장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고 국민통합의 계기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부 정치 평론가들이나 정치적인 이제 전략가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그리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떤 계산이 들어갔는가를 이제 사실은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부분을 너무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빗바랜 이야기 같고요. 물론 그 계산이 실제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각자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있는 그대로 일단 고생했고
그다음에 몸 상태가 굉장히 건강에 안 좋고 그리고 사면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화합과 통합, 용서라는 차원에서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보니까 휴대전화로 자세하게 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바로 확인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저희들이 미리 다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다. 그리고 통합의 의미가 좀 강조가 됐다. 내일 뭐 성탄절이고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공감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대변인께서 지금 말씀하는 도중에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셔서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이후 건강 상태가 어떻게 돼 왔는지 좀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영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관련된 영상을 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왔다. 아닌데 최순실. 나왔다. 아닌데 최순실. 에이, 누구야, 누구? 누구야, 누구?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좀 전해드렸는데 일단 지난 2017년 3월 31일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이 됐고 이후에 징역 2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사면이 안 됐다면 원래대로라면 오는 2039년에 만기 출소, 그러니까 87세가 되는 해에 만기 출소가 될 예정이었지만 오늘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4년 8개월여 만에 일단 좀 풀려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사면 아마 법적으로 풀려나는 거는 이제 12월 31일 0시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아마 계속 받을 걸로 보입니다. 대신 이제 신분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전에는 뭐 교도관들이 지키고 있거나 이럴 때지만 지금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11월 31일 이후는 민간인 신분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임기 내에 사면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9년까지 실제로 형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다만 이 시기가 언제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맞는데 그럼 올해냐 아니면 뭐 내년이냐. 어쨌든 임기 아니면 뭐 당선 뭐 예를 들어서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뭐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 형식을 취할 거냐 고민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사면 어느 정도 뭐 예상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시기만의 문제였는데 저는 아마 뭐 성탄절도 있지만 내년 이제 넘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올해 내에 좀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출소 예상일은 지금 올해 말로 지금 예상을 하셨는데 출소 이후에 뭐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내곡동 사전은 다른 곳에 좀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분간은 병원에서 네. 이제 치료를 받고 머무를 수 있습니다만 병원에서의 생활이 끝나면 이제는 민간인 자유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거처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알려진 것처럼 내곡동 사전은 지금 팔린 상태여서 네. 사실 거처가 지금 어디로 갈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저 안타까운 상황을 또 동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간 동안 적당한 거처와 그 생활 터전을 좀 다시 생각을 하면서 지지자들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좀 거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조금 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거치는 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우에 관한 것도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대변인께서 이제 변호사시니까 좀 법적인 내용을 좀 드리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필요한 경호 경비 외에는 예우가 박탈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특별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네. 법률 보면은 연금이 주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비서관 운전기사, 비서관 3명 운전기사가 주어집니다. 거기에 또 플러스 이제 경호처의 경호가 10년 동안 주어지는데 앞에 말씀드린 연금, 그다음에 비서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탄핵이 되거나 임기 중에 아니면 실형을 살았을 경우에는 안 되거든요. 근데 네. 복권된다 해서 다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아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경호만 이루어진다. 근데 경호가 10년 동안은 경호처에서 하고 그 다음에 경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경호는
끝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뭐 국가장이냐 아니면 국민묘지 할 거냐 그거는 또 약간 별개의 문제라서 지금 당장 제가 보기에 연금이라든지 비서관들은 제공되지 않고 경호는 제공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예우는 뭐 크게 변동이 박탈된 거는 변동이 없고 경호 경비만 일단 유지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가 됐죠? 그 부분이 이제 정치적 의도, 네. 정치적 득실 계산을 이제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사게 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전직 대통령 사면이고 연말연시 성탄절을 앞두고 용서와 화합이라고 하는 국민 통합이라고는 본래 청와대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동일한 잣대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약간 차별성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의 지금 상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몸이 안 좋고 건강상 문제가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별화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조금 제가 억측을 좀 추가해서 해본다면 네. 지금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나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 쪽에서는 사실은 전직 대통령 MB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에서 다 친이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지금 한꺼번에 모여서 사실은 용광로 선대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MB 때 일을 했던 분들, 또 MB 때 또 그 공직에 있었던 분들은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분리를 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친이와 친박 사이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장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도 일정 정도의 좀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조차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분리 차별화 내지 갈라치기의 의도가 있지 않은가라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저도 이 그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 명단을 면밀히 한번 좀 보니까 뭐 이른바 친이 친박 그 인사분들 뭐 많이 다 용광로처럼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친이 인사들이 더 많은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 선대위의 면면이나 구성을 보면 만약에 굳이 계보를 나누자면 친이 쪽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친박의 또 유사한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합치했습니다만 그래서 선대위에서는 일단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친이 쪽이 많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제외시키고 금지시켰다는 것은 오늘 권성동 사무총장도 코멘트를 했습니다만 그런 좀 의심의 시선들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용광로 선대위를 하지만 결국은 친이 권선동 의원도 그렇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임태희 지금 네. 상황실장도 좀 대표적인 이제 마지막 비서실장 하던 분이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친이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당연히 한마디 해야죠. 이 상황에서 한마디 안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비리나 뭐 개인이 한 건 아니에요. 단체에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건 아닌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고 자기 뭐 재산과 관련된 것들 다 돈이거든 그런 문제였거든요. 횡령도 마찬가지로 자기 회사였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국민들의 아마 여론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아마 결정적인 건 또 이제 건강상의 문제. 물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상황도 좀 된 것 같아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캠프에 융합돼 있는데 그거를 갈라치게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 지금 실장님께서 그 언급하셨던 것 중에 일각의 의혹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는데 말씀을 못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 그 특별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외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나중에 김경수 전 지사의 그 특별사면을 할 때 같이 사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두기 위해서 좀 제외한 것 아니야 이렇게 좀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관례는 그건 맞습니다. 사면을 할 때 특히 정치인 사면은요 여야를 균등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당 전 의원이나 여당 정치만 사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야당만 사면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관례상 법무부에서 사면을 검토할 때는 여당 측이나 야당 측이나 다 문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면의 우선순위는 좋겠냐라고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야 균등의 어떤 배분의 어떤 관례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하다 보니까 한명수 전 총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다음에 만약에 김경수 지사를 복권을 주고 사면한다 한다면 당연히 여당 정치인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관례에 염두를 두면 그런 계산이나 이제 그 고민이 나오는데 뭐 그건 확인할 길이 없죠. 네. 그런 의도는 없다라는 게 입장이신 거죠? 뭐 저도 그 내용은 모르죠.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생각이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렇게까지 염두에 둬서 한다 그러면 미리 예정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임기 말에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좀 과도한 억측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두 분이 뭐 그 대략적인 취지, 대략적인 각 캠프의 입장은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실제로 각 캠프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좀 갖고 있는지 녹취를 좀 듣고 대담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간 우려가 되는 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검토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사면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건 다음 대통령에게 맡기고 형 집행 정지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린 겁니다. 고령에다가 건강도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그것만 한다면 이 이석기 사면에 대한 물타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변인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정확한 입장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특별 사면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존중은 하지만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이 질문이 나왔을 때마다 항상 반성하고 사과를 안 하는데 어떻게 사면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였거든요. 오늘 입장도 보면 일단 대통령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저희들이 뭐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존중한다. 하지만 지금 이제 사과 반성이 없기 때문에 그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법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사면 절차라는 게 있지만 국민들이 아니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사과 반성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그런 걸 좀 납득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백브리핑에서 답변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경선 기간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입장은 뭐 일관되죠. 그러니까 당시 검사로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고 그리고 사법적 절차에서 기소하고 재판을 하는 거하고 이건 대통령의 고위권으로서 사면해야 하는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연관지어서 볼 필요는 없다는 게 이제 일관된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검사로서는 검사 임무에 충실해서 불법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소를 했던 것이고 또 재판부의 판결이 나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난 것이고요. 그 절차 외에 이제는 정치적인 대통령의 고민과 어떤 결단으로서 사면이라는 권한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그 둘을 저는 같이 연결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로서는 법적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그렇습니다. 충실히 했던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정치인 윤석열로 놓고 봤을 때는 뭐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 같이 한명숙 전 총리가 복권이 됐습니다. 이 복권됐다라는 것 결국 뭐 앞서 그 전직 대통령 예우와는 좀 다르겠지만 선거권, 피선거권을 회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보통 뭐 실형 받으면 한 10년 정도, 그다음에 뭐 금고기도 7년 정도는 피선거권,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를 못 하게 됩니다. 선거 운동도 못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복권을 해주게 되면 선거 운동도 할 수 있고 선거에 출마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뭐 일각에서 지금 보면은 뭐 당장 뭐 출마를 하거나 뭐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물론 이제 한마디 할 수는 있겠죠. 사람을 만나서거나 뭐 예를 들어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럴 수는 있지만 직접 나서거나 아니면 뭐 직접 이럴기는 조금 지금 상황은 그렇지는 않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복권의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 활동의 어떤 자유를 좀 풀어주는 의미 그게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년 뭐 서울 종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라든지 뭐 내년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라든지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면하고 당장 출마하게 되면 뭐 국민들이라든지 보기에 출마시키려고 사면시켰나 보다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여론이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출마보다는 어쨌든 본인의 좀 자유로운 활동, 어쨌든 뭐 누구를 지지할 수 있는 거고, 뭐 후원회장이 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정도 의미가 더 크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석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 이제 이른바 이제 민주당의 586의 데모라고 이제 네. 불리우시고, 그다음에 친노의 사실은 또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뇌물죄로 불법 정치 자금으로 해서 사실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쪽 그 문재인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노 계열에서는 여전히 탄압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복권이 돼서 정치적 활동의 금지 제한이 풀린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대선 기간에 일정 정도는 정치 활동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마 여부도 내년 뭐 보궐선거라든지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제가 볼 때 너무 섣부른 판단이고 국민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판단 그리고 또 그 좋은 감정을 가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대선 기간에 친노 친문의 결집을 하는 효과로서의 정치 활동 정도를 염두에 두고 복권이 됐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그거 자체도 제 생각입니다만 한명숙 전 총리가 나서서 선거운동하는 것이 과연 중도층의 표심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특별 사면과 가석방은 분명 뭐 차이는 있겠지만 이석기 전 그 의원 가석방을 놓고도 좀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석기 전 의원이 9년 8개월 형량 네. 받았거든요. 두 번 받았는데 지금 8년 이상 살았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3분의 1 이상 채우면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실무상으로는 3분의 2 정도 하면 되게 돼 있고, 네. 요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이거를 너무 봐준 거 아니냐 그러는데, 보통 다른 분들도 이 정도 살면 가석방을 해줍니다. 대부분 해주기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특혜를 준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뭐 그러니까 저희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도 당연히 있지만 사실 비판적인 분 되게 많거든요. 훨씬 많은 건 알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죄로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아마 형기를 채울 만큼 채웠다 이런 인식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을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때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네. 그때도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실은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들어가 있었는데 가석방을 해주고 또 특별 사면복권을 해줘가지고 사실 그 법적 지휘회복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이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국기를 물란하는 그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들어가서 지금 형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의아하고 좀 의혹을 갖는 게 이석기 전 의원의 이 가석방 문제를 그냥 양심수 인권의 문제로 본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으로 본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은 좀 정부가 설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박범계 전 법무장관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명숙 총리만 언급을 했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이 헌정체제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석기의 석방이 그분에 대한 어떤 용서이고 그분의 잘못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어떤 양심스러서의 대우인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고려해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현 대변인 말씀처럼 그냥 법적 사법 절차에 따라서 3분의 1을 채웠기 때문에 그냥 모범 수지가 내놓은 것인지 저는 국민들과 야당에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 쪽이나 이쪽에서 설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분이 이제 9년 원래 9년형 하나 살았고 8개월형 있어서 9년 8개월인데 8년 3개월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한 5개월 정도 남은 거죠. 이 정도면 사실은 특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무슨 다른 의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물타기라든지 그건 너무 과하다. 왜냐하면 이석기 전 의원 지금 누가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죠, 당연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뭐 양심수 문제였으면 당연히 그 전에 뭐 했겠죠. 근데 지금 거의 형기 다 채웠거든요. 채웠다 본다 그러면 그래, 특별히 정치적인 어떤 의도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특별 사면 관련된 내용이 새 소식으로 들어와서 그 내용을 좀 먼저 집중적으로 좀 다뤄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서 현재 각 당의 선거운동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여론 추이입니다. 두 후보 모두 전전주보다 2주 전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기울기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이 얘기를 놓고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두 분 모두 좀 간략하게 인사를 하면서 그 김 실장님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심리를 대변한다고 우스갯소리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좀 복잡합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기의 저는 징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대위 전체, 캠프 전체, 그리고 사실 후보 본인도 이러한 여론의 추이에 대해서 엄정하게 또는 굉장히 굉장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위기의식의 어떤 경고 등에 대해서 이걸 안이하게 바라보거나 이걸 무시하면 지금 굉장히 큰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선대위 차원에서도 이 상황에 대한 엄중함에 대해서 좀 분석을 철저히 해서 선대위 전체가 공유도 하고 후보께도 상당 설득을 해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역전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더 중요한 것은 이 MBS의 그 여론조사 결과는 가장 눈에 띄는 게 그동안에 일관되게 정권 교체 찬성률이 정권 유지율보다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 부분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가 사실은 붙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같이 나왔다는 점은 사실 정권 교체라는 큰 민심에 올라탔던 윤석열 후보로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면서 지금의 저런 지지율 하락의 추세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대전환과 대변화를 추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단 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준비된 그래픽이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정권 교체 그리고 정권 심판과 관련된 인식 추이가 관련된 건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 좀 또 우위에 있다가 지금 이 MBS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동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은 이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 여론이 사실 50대 초반 중반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높았는데 윤석열 후보 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해도 뭐 별게 없겠다, 달라지지 않겠다, 오히려 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기댈 땐 이거밖에 없었어요. 본인의 능력이든 실력이든 선대위든 아니면 뭐 정치 경험이든 특히 뭐 정책 공약이 없었거든요. 오로지 외치는 건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지지율이 만약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선대위를 구릴 때에도 뭐 99까지 달라도 정권 교체만 찬성하면 50조 이랬는데 그거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면 사실상 동력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이걸 단순히 정권 교체 아니면 반문재인, 반민주당 정세에 기대지 말고 본인의 색깔과 정책을 내놔야 된다. 저희는 항상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건이 뭔지, 핵심 슬로건이 뭔지, 핵심적인 경제 정책이 뭔지, 핵심 복지 정책이 뭔지, 안보 정책이 뭔지 이런 걸 자꾸 제시하시라. 그래야만이 제가 보기에 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뭐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정책도 좀 발표를 하긴 했던데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정책을 내놓기는 하는데 그게 좀 묻힌다는 거죠. 결국 이른바 뭐 윤석열 후보의 실언과 관련된 논란, 가족 리스크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의 그런 갈등이 오히려 부각이 되면서 정작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될 정책과 메시지가 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오던데 관련된 문제의식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선대위 굉장히 내부에서도? 통감하고 있고요. 겸허하게 그 지적과 비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후보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대위 구성 과정 그리고 선대위 구성 이후에 이른바 2조 갈등, 이준석, 조수진 갈등이 또 표출되면서 내부에 좀 갈등이 좀 비춰지는 양상이었고 또 후보의 지방 일정 속에서 몇 가지 실언들이 논란이 되면서 막상 후보의 어떤 경쟁력 그리고 정책적 비전, 그 공약 이런 것들에 대한 포지티브한 이야기들, 포지티브한 이미지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만 지금 계속 돌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들을 하루빨리 전환시키는 게 시급하다는데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의 추이에 대한 위기감을 다 공유하고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말연시에 이 부분을 반전시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함 속에서 선거 전략 전체의 기조 그리고 선대위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후보와 총괄선대위원장과 선대위의 일사불란한 어떤 원톱 리더십 이것들 확보를 해서 저는 충분히 반전시킬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전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정세 분석 결과? 저희 총괄 상황부에서 지금 네.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국은 선거는요 후보의 경쟁력이에요. 네. 후보의 경쟁력이라는 건 단순히 지식만이 아닙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거거든요. 말로 이게 만약에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걸 말로 할 때 실수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보는데 페이스북에 글은 정말 잘 썼어요. 근데 보면 이거 누가 썼나 싶어요. 그러니까 글은 정말 정치한데 말하는 거는 그걸 못 따라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본인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과 말을 얼마나 표현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정책 공약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5개월 지났거든요. 정치한 지. 그동안도 이거 안 되는데 앞으로 2달 반 동안 달라질까? 본인의 어쨌든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 준비 정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 이게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여러 논란들이 또 있지만 또 가장 핵심적인 사안 가운데 하나가 또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석열 후보 측 간의 이런 갈등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선대위 내부에서의 선거 전략 캠페인에 대한 기조에 대한 좀 논란이 사실은 네. 겉으로 표출된 것이고요. 그 안에서의 내부 세력 다툼이나 갈등으로 비화되는 건 사실은 좀 지나친 과장된 평가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상임선대위원장을 내려놓고 홍보본부장을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 또 SNS를 통해서 내부의 분란들을 외부에 표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더구나 또 똑같이 그 이준석 대표의 어떤 논란에 계속 기름을 붓고 이걸 확전시키려고 하는 또 일부 사람들도 제가 볼 때 좀 언행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이 갈등과 논란은 저는 충분히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후보, 총괄선대위원장, 종합상황본부라고 하는 그 어떤 한 라인을 통해서 이제는 일관된 목소리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합된 목소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지켜봐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기 상대 경쟁자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건 윤핵관 물러나라는 거예요. 네. 딱 찍었잖아요. 장제원, 뭐 권선동 얘기 안 했지만 권선동도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간단해요. 장제원, 권선동 물러나게 하고 지금 6본부 체제로 했잖아요. 싹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서 뭐 한 3본부로 새로운 사람을 하면 되거든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그렇게 했거든요. 아니, 뭐 핵심적인 사람 물러나고 다시 만들었단 말이에요. 실무진 위주로. 근데 그걸 왜 못할까? 근데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 같으면 예전엔 그걸 했을 것 같아요. 그거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그 의지가 그걸 원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정권을 잡고 있으려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뭐 상대당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듯 하면서 약간 좀 공격을 좀 하셨는데 어제 그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전격적으로 또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른바 원팀을 이루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상대당이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 정권 교체율이 좀 하락하는 국면 그리고 후보자의 어떤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국면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최근엔 역전됐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엄중하게 사태를 보고 있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선대위가 하나의 목소리로 원팀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내부의 갈등은 자꾸 언론에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도 있고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한다고 하니 저희들은 더욱더 이 사태를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뭐 선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또 현 대변인과 저의 얼굴이 어떻게 바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또 온누리의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 크리스마스라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상대당 그 네거티브 하지 마시고 상대당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덕담 한마디씩 하고 오늘 좀 마무리할까요? 크리스마스 전날이니까? 네. 저는 많이 했습니다. 정책 내놔라, 네. 비전 내놔라, 말실수하지 말아라, 네. 윤핵관들 쳐내라, 본부 해체해라. 끝이거든요. 그거면 제가 보기에 다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컨설팅비를 제가 받아야 되는데. 네. 또 애정 담긴 말씀을. 뭐 크리스마스 덕담이 아니라 덕담을 해가지고 저희 쪽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희들 더 분발하고 열심히 할 거고요. 뭐 네.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우리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 좀 그만하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일관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즐거운 성탄절 주말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돼 4년 9개월 만에 풀려납니다. 오는 31일 0시에 석방되는데 지병 치료로 입원해 있어 당분간 입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며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매몰되기보다 미래를 향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통합을 위해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33명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다음 주 상황을 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도 같은 입장이었지만 정영학 회계사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33명으로 이틀째 6,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환자 급증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피해는 여전합니다. 위중증 환자가 전날보다 1명 늘어서 현재 1,084명으로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숨진 환자도 하루 새 56명이 추가돼 누적 5,071명에 달합니다. 의료 대응이 중요하지만 환자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수도권 환자만 4,404명으로 국내 발생의 71.5%를 차지합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8.5%로 부산과 경남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세가 둔화하면서 제때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자택에서 대기하는 환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병상 대기자는 317명으로 전날보다 50명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 이상 입원 대기자는 218명,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기자는 99명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관련해 애초 계획했던 7만 명분보다 많은 30만 명분 이상의 구매 협의를 진행해 계약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고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확진자 숫자가 7,000명 내외에서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면서 주말부터 방역의 고삐를 더 단단히 쥐고 남은 일주일여의 시간 동안 확실한 반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에 반발해 자영업자들이 추진 중인 집단 휴업 성사 여부가 오늘 판가름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자영업 관련 6개 단체는 오늘 오후 4시쯤 각 협회 소속 자영업자들의 집단 휴업 찬반 투표를 결과를 취합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집단 휴업이 성사될 경우 자영업 단체들은 다음 주 27일, 28일 이틀에 걸쳐서 소등 시위를 벌이고 정치인과 공무원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도 붙일 계획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만 명에 육박하며 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확산세 속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감염자들의 입원 확률이 50에서 70% 낮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나와서 경고음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9천여 명. 이틀 연속 10만 명을 넘으며 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도 17,000명이 추가돼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This is a record number of cases. I'm afraid we have to be realistic that records will be broken a lot over the next few weeks as the rates continue to go up.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경고음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델타 변이 감염자보다 입원할 확률이 낮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입원할 확률이 델타 변이보다 50에서 70% 낮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에 갈 확률은 31에서 45% 적었습니다. 보건안전청은 초기 연구 결과를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입원율이 낮다고 해도
확진자 자체가 많기 때문에 중증이 되는 사람 역시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ore cases means more pressure because if even though a smaller proportion might get severe disease or go into hospital, that could still result in many cases, and of course that could give pressure on the health service. 코로나 환자가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영국의 병원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는 느는데 치료를 맡을 의료진이 대거 코로나에 감염돼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잉글랜드에서는 코로나19로 빠진 의료진이 그 전주보다 38%나 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 접종을 늘리는 데 주력하면서 4차 접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과 관련해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말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대상자를 언급하지 않은 채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심사숙고를 거쳐 결정한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 통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국민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전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 결정이 내려지자 환영한다는 짧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환영한다면서 국민 대통합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은 사면 대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것은 정치적 술수가 숨어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신세를 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에 대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게 아닌가 판단한다며 정치적인 의심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사장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전문가 의사들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 해서 판단에 따른 거죠. 그래서 뭐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환영한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통합을 위해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나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석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석기 가석방은 부적절합니다. 이석기 가석방은 본인이 어떤 후에 어떤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법적인 요건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일입니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도 저는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건 촛불 시민들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며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여 앞두고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석방된 이 전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자신을 감옥에 넣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되고 피해자인 자신은 가석방으로 나오게 됐다며 통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혁명 조직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 실행 모의를 한 혐의 등으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던 여성이 갑자기 열린 바닥에 빨려 들어가면서 발이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업체는 바닥에 설치된 분리봉을 3개 치고 지나간 게 잘못이라면서 승객 탓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파주시 경의중앙선 금촌역. 지난 21일 오후 5시쯤 62살 김찬영 씨가 양발이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한 곳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던 피해자는 바닥 덮개가 갑자기 열리는 탓에 장치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앞서간 남편이 에스컬레이터 오르기 직전 바닥과 연결된 중앙분리 봉을 치고 지나갔는데 바닥 뚜껑이 열리면서 김 씨 발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계단들 사이에 빠진 겁니다. 김 씨는 큰 수술을 받았지만 앞으로 4-5차례가량 더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 뒤에도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빠져가지고 뒷걸음질도 못하고 그냥 빠져버렸어요. 절단할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의사가. 제발 절단은 안 하게 해달라고. 에스컬레이터 유지 보수를 맡은 업체는 설비에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바닥을 고정하는 나사를 제대로 조인 상태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중앙분리 봉이 무거운데 나사는 약하다며 사고 원인을 설계 결함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아래 건 작잖아요. 근데 거기 걸 너트 요만한 거 하나 걸리는데 그게 힘을 받을까요? 사람 그만큼 힘을? 오히려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 부부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쪽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셔서요. 승강기법 관련 고시를 보면 중앙분리 봉이나 연결된 바닥판은 1m에 100kg 넘는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경찰은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었던 게 확인되면 업체 관계자 등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신생아를 유기해서 사망하게 한 혐의로 24살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밤 11시 반쯤 경기 오산시 궐동에서 헌 옷을 수거하던 한 남성의 신고로 의류수거함에서 숨져 있던 영아가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아기는 탯줄도 그대로 있었고 이불에 쌓인 채 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모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특별 채용을 지시하고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한 부교육감과 실무자들을 배제한 채 부당한 채용 절차를 강행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공수처는 출범 뒤 처음으로 이번 사건을 공제 1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고 5살 뒤인 지난 9월 조 교육감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조 교육감이 처음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 이익을 우선시했다면서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의 결정과 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배임 공범 혐의 등으로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변호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는데 정영학 회계사 측만 지난 공판준비 기일 때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교 김모 씨가 이미 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아들의 PC에서 나온 증거들을 모두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는데 최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제3자가 피의자의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제기 서면을 검토한 뒤 다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 조정 시 참고하는 물가 지표가 39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비상이 걸렸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1982년 7월 이후 39년 만에 최대의 상승률입니다. 또 지난 10월의 5.0%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올랐습니다. 이는 198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역시 지난 10월의 4.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물가 지표는 소비자 물가 지수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추이를 관찰할 때 가장 선호하는 지표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와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입니다.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는 연준 목표치의 3배 가까이나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 15일 끝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종료 시점을 내년 3월로 앞당기고 내년 3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6월로 보고 있는데 물가 상승 압박이 이어질 경우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한국은행은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내년 기준금리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말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은은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 2% 내에서 안정되고 금융 불균형 위험이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준금리 완화 정도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성장 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금융 불균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매매값이 24% 가깝게 치솟으면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인천에서도 아파트를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인천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9.8을 기록해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기준선 아래라는 건 시장에서 집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인천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0을 밑도는 건 지난해 10월 초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러시아의 안보가 서방 세계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년 초 제네바에서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 측이 러시아가 요구한 안전보장안에 대해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당장의 전쟁 위기는 넘기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안보 위협론을 또 되풀이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입니다. 러시아에 턱 미친 우크라이나에 접근한 건 미국과 영국 등이지 러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Это же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своими ракетами пришли к нашему дому. На пороге нашего дома находятся уже. Ну разве это какое-то избыточное требование не ставить больше никаких ударных систем у нашего дома? 러시아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서방에 밀리기만 했다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1999년에는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가 2004년에는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소련권 7개국이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최근 유럽 내 가스카 폭등 사태는 유럽연합 EU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EU 국가들이 러시아와 장기 계약을 맺고 가스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 가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한 것이 가스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세계와는 이렇게 각을 세웠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반대하는 등 중국과는 협력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У нас личные отношения сложились очень доверительные, и они помогают выстраиванию деловых отношени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계는 일단 멈췄습니다. 내년 1월 초 러시아와 서방 세계가 만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 등 러시아의 안전보장안에 대해 협상할 예정입니다. 냉전 시절 쌓인 두 진영 간의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타협점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하시모토 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야마시타 일본 올림픽 위원회장 그리고 모리 일본 패럴림픽 위원회장이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중국의 인권 문제와 연관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 그리고 법의 지배가 중국에서도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입장 아래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말 하림그룹 김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김 회장 장남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것이라면서 최근 김 회장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등의 통신 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낸 입장문에서 과거의 수사 관행을 답습하면서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 자료 조회 논란을 빚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절차라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요소는 없는지 점검하고 외부 인사들과 함께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서 폭행당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아현동 주택에서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이들은 팔에 상처를 입은 채로 집 안에 있었는데 집 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초와 흡입기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유명 원장으로 대마초가 집에서 발견된 건 맞지만 자신이 사거나 흡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을 비롯한 주요 방송사들의 재난방송 지원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열고 24시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은 YTN 등 보도 채널과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채널 등 모두 66개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의 재난방송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전국의 CCTV 화면을 재난방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재난방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립발레단 강수진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호두까기 인형이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에는 무대에 오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만큼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국립발레단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모든 공연들이 취소나 연기가 많이 됐는데요. 이번에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호두까기 인형으로 연말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회가 깊고, 그리고 관객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대가 되고 또 흥분이 됩니다. 관객분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정말 관객들이 호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전성 매진이고 단원들에게도 용기가 되고 관객들한테도 힐링이 된 공연인 것 같습니다. 국립발레단이 선보이는 호두까기 인형만의 매력을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이라이트를 꼽자면 너무 많은데, 눈송이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꿈속으로 관객적 측에서 봤을 때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이 돼 있고, 마리와 호두까기 왕자의 결혼, 네. 꽃송이 그 부분이 아마도 하이라이트 중에서 하이라이트 거예요. 여러 작품이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취소되는 일이 있기도 했잖아요. 당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연습을 계속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지만 보통 때보다는 굉장히 리듬이 많이 깨지는 상태에서 이거를 정말 강하게 붙잡고 가야 돼요. 맥이 많이 빠지지만 그래도 그 다음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고 할 때 그래도 끌어나가야죠. 그래도 보통 때보다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피곤함에 같이 가는데 그래도 너무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단장님께서는 좀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단원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스튜디오에서 연습하는 거 지켜보면서 그 나름대로 그 순간만큼은 있게 집중할 수 있게, 힘들지만은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또 열심히 해주는 단원들 보면 고마운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죠. 예. 기특하고요. 정말 감사드리죠. 정말 힘든 시기가 개인적으로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제일 많이 힘들었을 때 남편이 참 옆에서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말 한마디 아니면 어쩔 때는 그냥 말만 들어주는 거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또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뒤에서 처음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 스태프들
모든 행정분들, 모든 분들이 다 하나가 돼서 한 공연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국립발레단 전체, 그리고 그 외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 외에 너무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바쁜 한 해가 되실 것 같은데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으로서의 단장님의 내년 목표가 있을까요? 원석을 보석으로 갈고 닦고, 왜냐하면 보석이 되기까지는 그 어떤 그 누구도 갈고 닦고 정말 절실히 이거를 그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재능이 있는 분들을 키워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레리나 시절 때 최고의 발레리나가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람들이 너무 사랑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누군가가 최고라는 것은 다른 분들이 인정을 해 주셔야지 그게 최고가 되는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 꿈 또한 저는 참 작은 꿈을 계속 꾸고 있어요. 큰 꿈을 한 번 꾸는 것보다는 작은 꿈을 매일 꾸면서 그 꿈이 현실화가 됐을 때 그게 최고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관객분들 사랑과 응원 덕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분들, 그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발레단 강소진 단장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매서운 성탄 한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겠는데요. 성탄절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휴일에는 영하 16도 선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추위 속에 낮 동안 중부 곳곳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 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30cm 이상, 제주 산간에도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이 성탄절인 내일은 호남 서해안에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대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도의 눈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길게 이어지겠고요. 강추위는 다음 주 중반쯤이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